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노무사입니다. 제가 1차를 안 해가지고 아마 완전 처음 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은 김종원이라고 하고요. 24기 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됐고, 한 5, 6년 전에 강남역 4번 출구 앞에 있는 노무법인 서초라는 법인을 개업해서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출구 이렇게 오다 가다 보시면 간판이 보일 텐데 시간이 너무 남는다 연락 주십시오. 그럼 뭐 커피 한잔 하고 뭐 하면 되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요 연락처 좀 알려드리면 여기 010-726-5482 요 제 개인 번호거든요. 그 다음에 URCPL 당신의 노무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카카오톡 아이디예요. 저희가 이제 보통 어떻게 운영을 해왔냐면 단톡방을 만들어요. 뭐 2기 단톡방, 뭐 1기 단톡방, 3기 단톡방. 그래서 거기에서 원래 오픈봇이 나와서 익명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왜냐면 인원이 2, 3기는 되게 많아요. 몇백 명 이렇게 되니까 그걸 제가 일일이 답변 드리기가 좀 비효율적인 거죠. 근데 여기는 제가 알기로 등록 인원이 실강 원점 합쳐서 한 50명 뭐 요 정도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정도면은 뭐 개인톡으로 얼마든지 주셔도 제가 다 답변 드릴 수 있고, 그리고 2차가 거의 다 처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이걸 물어봐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연락을 편하게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요렇게 올라갑니다. 요렇게가 아니고 요렇게. 그래서 개인 카톡 주시는 게 이제 제일 편하고 빠를 거고요. 동차반 기간에는 이제 하루 정도 안에 답변을 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이제 저도 다른 일들을 하는 게 있다 보니까 뭐 아무리 늦어도 이틀 정도 요건데 이제 영업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좀 늦을 수 있다. 왜냐하면 토요일은 2, 3기 강의가 있고 일요일은 사람이기 때문에 유의적 동물, 사회적 동물이니까 뭘 하겠죠. 그죠? 그래서 늦을 수 있다. 그 외에는 하루 내지 늦어도 다음 날까지 드릴 거고, 만약에 그런데도 답변이 안 오면 제가 너무 많이 와서 누락이 된 거예요. 미리 좀 이렇게 못 보고. 그래서 그거는 한 번만 더 리마인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점 찍으셔도 되고요. 유유하셔도 되고 편하신 방법으로 해주시면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긴 이야기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카톡으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으면 여기에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요거는 한 3일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내외적인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수업 외적인 거 하셔도 돼요. 뭐 실업급여와 관련한 문의라든지 뭐 임금 체불 해고 뭐 다 돼요. 그래서 다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온천반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 전에 좀 일찍 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매주 답안을 모의고사를 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본인의 답안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우리 실강은 이제 제가 일찍 올 거니까 오셔가지고 보여주시면 되고, 온천반 분들은 오실 수가 없으니까 이제 편하신 방법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다음에 전화 예약 잡아가지고 유선으로 상담을 드리면 돼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유선 상담이 개인적인 이슈든 혹은 수험적인 이슈든 좀 유선으로 필요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런 것들도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당신의 노무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차 합격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쉬운 시험은 없죠. 나중에 노무사 되셔도 쉬운 사건이라는 건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 2차는 더 어려울 거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동차반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은 이렇게 뭔가 파이팅 있게 이렇게 가시잖아요. 근데 제가 강의를 그래도 한 5년, 6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차가 지나갈수록 이렇게 좀 점점 사라지는 광경을 좀 보게 되고, 답안의 제출 부수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근데 1차 시험 직전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엄청나게 몰입된 상태로 엄청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붙었을 거잖아요. 어쨌든 슬렁슬렁했는데 붙진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2차는 호흡이 좀 길잖아요. 사실 올해 8월 뭐 합격하시면 너무 좋죠. 좋은데 뭐 그런 사례가 한 번 있긴 했습니다만은, 이 현실적으로는 내년에 시험을 좀 대비를 하시게 됩니다. 호흡이 길어서 동차반에서도 오늘과 같은 눈빛이 아니고 오늘과 같은 자세가 아니고 없어지고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미리 드립니다. 그리고 노무사를 시작한 이유들이 너무 다양하실 거예요. 그리고 수업 전에 이제 얘기해보니까 그냥 왜 했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분도 계셨어요. 명확한 목표는 아직 정하지 않았으나 뭐 이런 거.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엄청 일찍 했었거든요. 지금이 한 11년 차 정도 되는데, 그때도 저는 노무사가 뭔지 모르고
그냥 전문직이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전문직 깔아놓고 내가 하기에 좀 괜찮은 게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진입을 한 케이스이기는 하고 결과적으로 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실 때 노무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가를 그냥 가볍게 저도 이제 긴장감을 좀 푸는 의미에서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뭐 엊그제 그 드라마 개봉했거든요. 노무사 노무진인가? 흡사한데 현실과 조금 동떨어진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보지 마시고 이걸로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보시면 노무사가 이제 보통 이전부터 좀 이렇게 나눠왔어요. 일반 노무라고 하는 일반 노무 법인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산재를 전문적으로 하는 법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법인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을 우리가 필드라고 보통 부르고 요거 아니면 뭐 기업 가셔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근데 어찌됐건 저는 기업이 아닌 여기 필드 쪽에 있으니까 요거를 조금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려보면은 이제 우리가 노동법 배우고 행정 배우고 인사관리 배우잖아요. 필수 과목으로는. 요 세 가지는 실제로 일을 하면서 많이 쓰시게 될 과목들이기는 합니다. 뭐 제일 덜 쓰는 건 이제 행정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덜 쓰는 게 행정, 그리고 노동법, 인사관리는 늘 좀 많이 써요. 그럼 이때 어떻게 많이 쓰냐면 일반 노무법인에서는 통상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법률 자문이라는 걸 해요. 뭐냐면 물어보고 답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 노무법인들이 지나가다 보면 있으실 텐데 거기에 기본 매출이 일어나는 구조가 이제 회원사와 자문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뭐 월에 10만 원부터 몇백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인사 담당자 내지 맡긴 대표가 노무사한테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물어보는 거죠. 연차 몇 개예요?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질문 혹은 너무 당연한 주휴수당 줘야 되나요? 라는 질문까지도 늘 답을 하게 돼요. 그런 게 우리가 법률 자문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급여 서비스라고 해서 우리 페이롤 업무라고 하는데 사대보험 관리하고 우리 지원금이 있어요. 고용노동 관련 지원금들. 그런 것들 이제 검토하고 대행 신청하고. 근데 보통 이것들은 요 과업들은 이제 노무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노무법인에 있는 직원분들이 보통 많이 담당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요게 이제 고정적인 업무고요. 이제 비정기적인 업무가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은 이제 1차 하셔서 아시겠지만 노동위원회와 관련된 모든 사건들, 뭐 부당징계다, 부당해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신청인 측이나 피신청인 측에서 진행을 하시게 되시고 노동청도 자주 가시게 될 거예요. 임금 체불이다 혹은 다양한 이슈들의 진정들 이런 것들을 진정을 대리하거나 사업주 측 피진정인 대리하거나 가시게 될 겁니다. 이런 거고요. 보통 이제 여기서 컨설팅을 일부 법인들은 같이 하기도 해요. 뭐 산재는 아실 거니까 이거는 빼놓고, 그럼 여기에서 인사관리가 필요한 과목이 왜 들어가 있느냐면 요 두 가지가 저는 메인이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사실 이제 어린 나이 때 예를 들어서 노무사를 빠르게 이제 준비를 해서 합격을 하고 일반 필드에 나갔어요. 그럼 회사를 다녀본 경력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법률 자문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법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과목에서는 그런 법의 작용에 따라서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고 적용이 되었을 때에 인사관리적으로 우리 조직과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뭔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예측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이랑 노무사가 다른 어떤 작용들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해주는 사람이랑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특히 직장을 오래 댕기시다가 노무사가 되셔서 자문을 하실 때에는 그 부분들을 늘 고민을 하면서 하니까 담당자가 만족도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좀 어린 나이에 직장 경험이 없고 툭 들어와서 노무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표나 혹은 인사 담당자 중에서도 관리자과 소통을 하게 될 텐데 그럼 그때 이것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죠? 자문 계약이 해지되거나 대표님한테 담당 노무사 바꿔달라고 하거나 이런 이제 불상사를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하자라는 과목의 정당성 요거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은 쉽게 이야기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직무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기업 내 평가 제도를 만들어주고 그 평가 제도를 만들었으면 활용하고 결과에 따라서 뭔가 연계할 거 아닙니까? 뭐 교육 훈련에 연계를 하건 승진에 연계를 하건 혹은 임금 체계 형태의 연계를 하건 요걸 이제 우리가 평가 보상 컨설팅, 뭐 직무 분석 컨설팅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게 돼요. 이런 것들도 일반 노무법인에서도 종종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메인 과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 하면 행복하냐?
그건 이제 각자의 뜻이 있겠죠, 그죠? 각자의 이제 상황이 있을 텐데 노무사가 좋은 이유 몇 가지 이야기해봐라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노동정의 이런 건 이제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소득을 버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로소득이 있고요, 사업소득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본소득이 있어요. 그러면 자본소득 너무 좋죠. 근데 자본소득을 하는 사람도 뭐 건물주다 뭐 이러더라도 그 사람들도 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근로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을 하는 대표님들도 근로자를 사용을 해요. 근로소득을 발생시키는 직장인들도 노동법의 적용을 직접 받죠. 그러다 보니 이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웬만하면 할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지인들도 우리를 되게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아이스 브레이킹이 되게 좋고요. 그럼 거기에서 커피 한잔 하고 뭐 아는 사람 이렇게 와서 같이 이야기하는데 뭘 물어봤어요. 돈 내라고 하실 겁니까? 상담비 10만 원 못 하죠, 그죠? 그럼 뭐가 쌓여요? 기프티콘이 쌓인다. 그러니까 이제 스타벅스 이런데 기프티콘을 쓸 일이 별로 없어지고, 그리고 어찌 됐건 뭔가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제 호의적인 관계를 맺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업에 들어가시겠다라고 하시면은 신입사원이어도 분명히 가점상이 충분히 너무 많이 있고요. 경력직이어도 경쟁률이 정기공채보다 정말 많이 낮습니다. 아주 현저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경력직일 경우에 노무법인에서 뭐 한 5년 정도 있었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이름을 아는 기업에 들어갈 때 경쟁률이 상상할 정도를 벗어나서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도 좋다라는 게 있고, 또 노무법인은 이런 게 있어요. 2년 이상 댕기면 장기근속이라 그래요. 2년 이상 댕기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사직서를 가슴에 품지 않습니다. 이마에 붙여놓고 다닌단 말이야, 노무사님들이. 그러니까 언제 나갈지 몰라요. 내일 나갈까 두려움에 떨 정도로 제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직에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분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일 다음 시간에 한번 배우실 텐데, 우리는 분업이 되어 있질 않아요. 예를 들어 해고당한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상담을 제가 하겠죠. 그런데 일을 다른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닙니까? 본인의 속사정을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하고 계약을 하고 서류, 서면을 쓰겠죠, 그죠? 이유서나 혹은 사용자 측의 답변서 쓰고 신문회의장 가서 우리가 구술변론하고 우리가 결과를 받아요. 그러니까 A to Z를 한 노무사가 온전히 합니다. 굉장히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후배 문화도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 나의 이름이 곧 브랜드고요. 그래서 내가 해온 이 포트폴리오와 나의 경쟁력으로 그냥 앞으로의 소득이 결정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소득은 천차만별인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뭐 우리 그 노무사의 길 카페, 동의 카페 뭐 이런 데 보면 이 자조적인 글들이나 뭐 한탄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 근데 전문직이라는 게 원래 천차만별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순간이 되면은 본인이 어떤 기대했던 그 소득이나 사회에서 요 정도면 잘 벌고 있다 하는 그 소득을 넘어가서 다른 고민을 하는 구간들이 분명히 남들보다 빨리 올 수 있거든요. 초반부터 잘 쌓아가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합격하고 나면 피로연이라는 걸 해요. 피로연. 그때 지갑 놓고 오시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술도 많이 먹고 놀면서 차차 이제 또 제가 AS가 되는 강사거든요. 필드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일을 하는 건데, 지금이 이제 동차반이잖아요. 그러고 나면 시험 뭐 치실 거고, 그 다음에 0기부터 3기, 요게 이제 정규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이제 연기가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할 거잖아요. 동차반 안 듣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럼 이때 우리가 인사관리는 교재를 보통 고시전에서 두 가지로 나눠요. 교수님이 쓴 기본서가 있고요. 강사들이 기본서가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메이저급인 기본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공통되고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긴 문장으로 설명하는 것을 축약해서 키워드 위주로 만들어 놓은 편저인 수험서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고시전에서 기본서를 먼저 보고 수험서를 보는 것이 하나의 어떤 국룰이자 관행처럼 자리를 잡았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경쟁이 좀 심화됐죠, 그죠? 여러분들이 좀 고점에 물린 세대거든요, 지금 노무사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되게 수험생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효율이 더 중시되고 이 범위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바로 수험서로 보자, 요렇게 좀 많이 가요. 그래서 우리 수업도 연기부터 수험서를 그냥 쭉 갑니다. 쭉 가다 보니까 이제 기본서를 읽을 기회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 기본서를 동차반에서 한번 워밍업처럼 읽어놓고 수험서를 가시면 분명히 이해의 깊이가 많이 달라질 거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서를 한번 먼저 보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기본서가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범위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한 85 정도까지, 수험세 85 정도까지는 커버를 해요. 그리고 이 85%의 의미는 항상 세 가지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1문, 2문, 3문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 1문, 2문, 3문에 3문 전체가 기본서에서 나온 경우들도 너무너무 많고요. 그리고 어쩌다가는 3문 중에 한 문은 기본서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엮어서 고민하게끔 만드는 문제들도 나와요. 그러다 보니 수험서가 강사들이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더해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뭐 사람을 확보하고 교육하고 돈을 주는 보상 활동이 열심히 들어가 있어요. 근데 고령 인력의 경우에 어떡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 들어가 있는데 고령 인력이란 이슈가 빠져 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답안의 형태로 수험서에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가 고시에 본 수험서예요. 그래서 여기에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어떤 문장을 단순히 외워서 현출하는 것과 거기에 있는 다양한 논거들과 깊이 있는 논의들을 읽고 현출하는 것은 답안에 있어서 답안의 풍부함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찌됐건 동차반의 목적 중에 하나는 올해 시험장에 가서 뭔가를 제대로 써보고 오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늘 동차반에 운은 좋았어요. 여기서 다뤘던 것들이 많이들 나왔는데 올해도 운이 좋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할 거냐, 매회 모의고사를 칠 거예요. 25점짜리로 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초반에는 제가 이 모고의 답안을 우선 나눠드릴 겁니다. 답안을 나눠드리고 이 답안을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 모고를 한번 풀어보시는 거죠. 근데 한 2, 3회 정도까지 그렇게 풀어보시면 감이 조금 오실 거예요. 쉽지가 않구나라는 감이. 그리고 이 답안을 나눠줬음에도 이 답안 하나 외우는 것조차 쉽지 않구나라는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 하시고 1차 잘 합격하신 분들이니까 그때부터는 답안을 제공하지 않고 문제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에 따라서 목차와 내용을 알아서 구성을 해서 오시면 되겠다, 그죠? 그러고 나서 또 한 몇 회가 지나가면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 안 알려드릴 거예요. 범위, 그 일주일에 나간 범위 안에서 나올 거다.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낼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 주와 그 전주쯤에는 이제 2, 3기에는 제 모의고사는 좀 많이 어렵다는 평이 많이 있어요. 좀 비교의 문제라든지 혹은 뭐 우리 외부 환경을 건드리는 문제라든지 혹은 표를 해석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한번 접해보는 기회를 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해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와 다르게 좀 괜찮다라고 느껴지면 그러면 50점짜리도 좀 많이 다뤄보고 뭐 이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올해 잘해놔야 저는 이제 인사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저의 KPI를 맞출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합격률이 그렇게 괜찮아요. 그 2, 3기 뭐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셔가지고 저와 호흡이 잘 맞아서 연기부터 3기 들어오셔서 여기에 있는 동차반을 들었던 사람들의 합격률이 50%가 넘더라. 뭐 요런 이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니까 도와주세요. 그거 좀 얼마 안 돼서 다 눈에 보이거든요.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제가 보니까 아예 2차가 처음이시더라고요. 아예 처음. 그래서 아예 처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차반을 몇 번 해보니까 몇 개를 찝어가지고 올해 나올 만한 거 그냥 답안 통으로 외우자. 가서 그거 나오면 기쁘게 쓰자. 뭐 요거를 해봤는데요. 그것도 운이 좋아서 그래도 몇 번 맞았어요. 근데 그건 좀 내년을 위해서 좋지가 않아요. 그거 그대로 외우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아주 좀 이해 위주로 갈 거고, 그래서
이 기본서를 통해서 이해를 어느 정도 해놓고 연기에 들어와서 수험서를 폭발적으로 연기부터 암기하는 그런 형태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교롭게도 오늘이 이제 어제가 아마 다른 강사님들 인사관리였을 거고 오늘이 제 인사관리고 뒤에 아마 성봉쌤이 행정이 있고 뭐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들으신 분은 이제 2차가 아예 처음인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2차 이야기를 조금 할 거예요. 2차 이야기. 이제 동차만 끝나고 당연히 이제 합격해서 또 못 볼 수 있다, 그죠? 그래도 이제 올해 아쉽게 떨어져가지고 내년을 준비한다고 하시면은 연기를 들어오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우리가 뭐 하는지를 좀 봐야 돼요. 뭐 하냐면 이때 수험서로 동일하게 이해를 위주로 갑니다. 이해를 위주로 가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을 믿지만 여러분의 의지를 믿지는 않아요. 여러분은 믿지만 무슨 말이냐면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환경이 조성되면은 잘하실 분들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연기는 제가 평일반으로 가는데요. 이 이해라는 것과 꼭 기억해 주세요. 이해라는 것과 암기라고 하는 것의 과업은 완전히 별개의 과업입니다. 독립된 일의 단위예요. 그래서 이해는 제가 강의 때도 열심히 할 거고 실제로 복습하시면서도 일정 부분 시간을 투자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우리 어쨌든 답안을 외워서 써야 되거든요. 외워서. 근데 이게 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연기 때 수험서 가지고 복습하시고 저희가 전업이신 분들은 아침 7시 반까지 왜 신청을 받아요. 7시 반까지 와요. 신나죠. 근데 이제 7시 반까지 오세요. 무책임하니까 저도 와요. 슬프지 않습니까? 저 경복궁 뒤쪽 살아요. 근데 7시 반까지 여기 와요. 제가 제일 빨리 오려고 노력을 항상 해요. 그리고 저기 뒤에 출석부를 놔둬요. 그래서 늦으면은 압박을 하거나 혹은 결근하면은 압박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요. 뭐 징계를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쿠사리 정도는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요. 저는 왔는데요. 뭐 이런 거 한다든지 하는 거죠. 그래서 1시간 정도에서 1시간 반을 다시 어제 외우신 거를 다시 외웁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하냐? 쪽지 시험을 쳐요. 모의고사도 중간중간에 있을 거예요. 모의고사 한 6회 정도 쳐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연기입니다. 그럼 이때 포인트는 뭐냐? 이해거든요. 이 이해가 어느 정도의 깊이와 어떤 이해를 요하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럼 이제 1기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평일반이니까 인사관리 쭉 하고 이제 선택 과목 쭉 하고 또 좀 쉬었다가 일기 들어오실 거예요. 그럼 분명히 7시 반에 맨날 만나가지고 암기하고 쪽지 시험 쳤는데 인사관리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사람처럼 지워져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동일하게 가는데요. 이 이해를 조금 축약하면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이슈들 있죠. 그죠? 플러스 알파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좀 과하게 준비하는 기간을 가져요.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이때 포인트는 암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을 믿지만 의지를 믿지 않으니까 이게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맨날 아침 7시 반에 또 만나면 돼요. 이렇게 만나서 이때까지의 목표는 암기다, 그죠? 그래서 항상 여기서부터는 여기는 이제 주요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목차를 물어본다면 여기는 실제로 암기를 하셨나요? 여기 들어가게 되고 이제 아침 7시 반에 오는 분들은 열심히 하고자 하는 거니까 자 그만큼 또 구사를 줘요. 왜 못 외웠을까요? 뭐 이런 것들 논의하는 거죠. 논의해보고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암기가 되면 2기가 오거든요. 지금 유해생들 환동 이상들이 다 이 2기를 하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지금이 이번 주 토요일이 2기 8회차입니다. 그럼 여기는 뭐 하냐면 75점 시험을 봐요. 이게 75분 동안 모의고사를 보는 겁니다. 50점짜리 하나, 25점짜리 하나를 봐요. 그렇게 하고 나서 목차 연습을 또 풀어요. 여기 문제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웃어주시잖아요. 토요일은 웃음은 없어요. 여기 이제 한 100명 되시는 분들이 암울한 표정과 배신감을 느끼는 문제들로 인해서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풀이하고요. 그러고 나서 연습 문제라고 하는 것을 또 풀이를 합니다. 혹은 보충 문제. 연습 문제는 뭐냐? 기본서에 분명히 수험서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비교해봐라 라고 묻는다든지 혹은 꼬아서 물어보면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험장에서 맞닥뜨렸을 때 답답해 하실 만한 문제들을 만들어서 같이 풀어요. 이건 제가 푸는 거고. 그러고 나서 보충 문제는 뭐냐면 조금 이따 인사관리 문제에 대한 특성을 좀 알려드릴 텐데 이게 좀
좀 배신감이 드는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수가 낮다든지, 덜 썼다 생각했는데 나는 왜 점수가 좋지? 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혹은 왜 내가 배운 거에서 안 나온 것 같지? 라는 생각을 하는 과목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이의 타격을 막기 위해서 이제 좀 요건 한 번만 눈에 바르고 치우시죠 라고 하는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이 지금 보세요. 기본서를 설명하는 거 없죠. 수험서 설명하는 거 없죠. 그냥 중요합니다, 어려워요 하는 문제들을 강사가 풀이하잖아요. 모의고사도 어렵거든요. 요거 풀이하고 끝나잖아요. 그리고 전 시간에 최고 답안이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제일 잘 쓴 답안 하나 뜯어봐요. 이렇게 하면 끝나요, 수업이. 그러니까 이해를 도모할 시간이 없다고요. 그건 일기까지라고요. 그 다음에 암기가 되어 있어야 진도별로 와서 푼다고요. 근데 우리의 이 머리가 돌과 같아서, 돌머리가 아니고 물이 계속 떨어져야 뭔가 구멍이 파이잖아요. 그런 메커니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기 일기에 폭발적으로 암기를 해놓고 어차피 까먹을 거예요. 우리 1차 해봐서 알잖아요. 얼마나 빨리 까먹는지를. 그래서 까먹고 나서 2기 들어와서 진도별로 매주 그 진도를 암기해 오려면 암기가 잘 이전에 여러 번 해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 하는 거고. 그래서 이때는 이해의 시간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강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3번의 기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하나가 더 있는 거죠. 동차반, 연기, 일기. 이렇게. 그 다음에 암기는 동차반에서는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일기는 진짜 암기의 시간이고, 연기는 암기와 이해를 같이 병행하는 시간이고, 이기는 그것을 시험해보는 시간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3기는 여기가 100점인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6주밖에 안 걸려요. 그러고 나면 한 달 정도를 혼자 회독해가지고 시험장을 가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때 결국 이제 어떻게 되실 거냐면, 분명히 대부분의 합격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주차 범위를 외워서 시험을 치겠다, 그죠? 그럼 지금 동차반 입장이시니까 이게 한참 남았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한다고. 2기 정도면 나는 완성이 되어 있고, 노무사 진이고 완성이 되어 있고, 내가 2기 모의고사는 다 암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논탈만 아니면 답안이 완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상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하시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합격생들이 이 진도가 100이라고 하면 한 80번 잘 보고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암기의 양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험 자체가 열심히 해도 물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양을 다루고 있어서 어렵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 거는 뭐냐면, 10회차까지 오늘과 같은 눈빛과 표정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고 가서 더 열심히 하고 달려야 된다,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호흡으로 가시게 될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기가 끝나시고 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 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동차도 거의 같은 주에 끝이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 시험이 토요일, 일요일 이틀 시험 보거든요. 토요일에 노동 보고요, 인사 봅니다. 일요일에 행정 보고요, 선택 과목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유예라고 해보죠. 진짜 유예여서 올해 붙어야 돼요. 너무 열심히 준비 잘 해놨어요. 그럼 금요일에 이 돌지 않는 이상은 금요일에 뭐 봐야 되는 거예요? 노동 인사 봐야 되는 거잖아요. 선택 보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때 뭐 보겠어요? 여기에 인사를 보겠죠. 그러고 나서 노동을 보고 잠을 자야 바로 시험을 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노동에서 인사 가는 이 쉬는 시간에 오전에 봐놨던 인사를 빠르게 훑어내야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그런 게 있어요. 저랑 되게 친한 노무사인데, 친한 동기인데, 그분이 0.02점으로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3명인가 4명인가 있어요. 문 닫고 굉장히 효율적인 사람이죠, 그죠? 효율성이 너무 뛰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시험 치기 전까지 사실 좀 못했어요. 못했고, 그리고 시험 치기 1주 전에 노트를 막 가져와서 새 노트를 저한테 자랑했어요. 노트 정리한다고. 무슨 말이에요? 일주일 전에 노트 정리한다는 거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운명을 달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미리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 붙었어요. 왜 붙었냐? 그때 당시에 노동이 1문 50점이 분할이라는 게 나왔어요. 분할이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이슈였거든요. 그러니까 안 봤죠, 사람들은. 근데 그 형은 이 시험 치기 전에, 책 덮기 전에 한번 이렇게 책을
이렇게 폈는데 분할이 나온 거예요. 뭐라고 믿었냐? 신이 이걸 보라고 한다라고 믿었대요. 그래서 그걸 봤어요. 그래서 엄청 잘 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직전에 본 사람 못 이긴다고요. 우리가 열심히 외워놔도 방금 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 치기 직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1회독을 해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1차 열심히 하셨으니까 아실 텐데 뭐 사보 예를 들어 보자고요. 지엽적인 거 막 나오잖아요. 날짜 막 나오잖아요. 외우셨을 거잖아요. 근데 이 페이지를 외우고 있을 때 옆 페이지 하단에 뭐가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느낌이 들 때 있지 않나요? 똑같은 책을 계속 보니까. 그러면 그 정도가 되면 눈으로만 봐도 기억하고 있던 거 확인하고 넘기잖아요. 근데 그걸 못 넘기면 어떻게 돼요? 불안에 휩싸여서 펜을 잡고 끄적이면서 외우잖아요. 속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하루 전날에 1회독이 되기 위해서 많이 외워놔야 회독하고 넘기면서 암기를 리마인드 한단 말이에요. 요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이 날에 완성이 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합격하는데. 왜? 그 형은 이때 완성했다니까요. 이때 분할이라는 이슈를 완성해서 시험 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하냐면 보통 3기 마무리하고 한 달 정도 남아요. 그러면 보통 7, 6, 5, 4, 3, 2, 1 뭐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전 과목을 1회독 7일 동안, 6일 동안 1회독, 5일 동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디겠어요? 여기겠다.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사이클을 똑같이 요렇게 공부를 한다고요. 요렇게 공부를 해 나간다고요. 그럼 이때 처음에 여기서부터 안 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요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자 때부터 이해하고 암기해 나가는 거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시험이 단거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라톤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찌됐건 사회에서 뭐 자격증으로 인정도 해주고 공인 노무사 해준다면서요. 근데 이걸로 많은 기간을 뭔가 근로를 하건 내가 개업을 하건 하실 거잖아요. 그러기에 1년 정도를 바짝 투자해서 붙으면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니냐. 단거리 스포트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동자도 파이팅하고 시험 치고 나서 연기 전에도 파이팅하고 쉬는 날은 없다 이런 느낌을 가는 건데 이제 쉬는 날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통 생활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전업이니까 여기 앉아 계시겠죠. 그죠? 그래서 법정 근로시간 얼마죠? 그렇죠. 8시간 전업이잖아요. 그럼 이제 전업으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소정 근로시간 보통 9 to 6 하죠. 그죠? 체류 시간이 휴게 시간 하나 빼면 얼마예요? 8시간. 그럼 적어도 8시간 하셔야 되는데 강의는 누가 일하죠? 종원이가 일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강의 빼고 일을 하시는 시간이 8시간 정도 돼야 되는데 고몰입 되셔가지고 연장 근로 하신다. 너무 좋죠. 야간 근로 하신다. 너무 좋죠. 휴일 근로 너무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강의를 제외하고 8시간을 내가 할 수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걸 보실 때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시는 겁니다. 바이오 리듬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렇게 했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이 있죠. 물론 이제 동차 때는 이틀 정도 쉬셔도 돼요. 이틀 반나절 쉬셔도 돼요. 근데 이틀 정도 쉰다고 보고 그럼 주 5일이니까 8시간씩 하면 뭐예요? 40시간 통상 근로자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열의가 있다. 연장 휴일 하시면 되죠. 52시간 한도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좀 부탁을 드리고 연기 가셔도 요 정도 하시면 돼요. 그다음 1기부터는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요. 1기부터는 하루만 쉰다든지 혹은 하루 반을 쉰다든지 2기부터는 하루만 쉰다든지 3기는 토요일 일요일 강의거든요. 보통 그거 끝나고 저녁에만 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긴 호흡이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멘탈은 지금 안녕하셔야 돼요. 1차 붙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녕하실 거라고 믿고 수업을 진행하는 거고 그래서 멘탈 걱정은 동차반 때 제가 드리진 않아요. 지금 좀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 됩니다. 안 행복한 시간 곧 오니까요. 괜찮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얘기 좀 해보죠. 답안. 우리가 뭐 법 쪽은 이 답안이 정해져 있어요. 쓸 게. 우리가 조문 좀 보셨잖아요. 1차 하실 때. 조문 보면 조문이 간결하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생겨요? 사인간 해석상의 여지가 생기죠. 여지가 생기니까 뭐가 생겨요? 분쟁과 갈등이 생기죠. 그럼 어디를 갑니까? 법원을 가죠. 그럼 판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학자들과 논의를 실제로 해요. 그래서 학설도 고민을 해보고 해서 뭘 만들어내요? 판례. 그러면 그 판례와 문제의 이 사실관계가 유사하거든요. 그럼 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안의 검토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학 답안은 문제의 소지,
거기에 따른 해석 여지가 있을 거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학설. 그러고 나서 판례. 그냥 그대로 갖다 받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보여준 사례와 이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가 뭘 만들어내요? 사안의 검토, 해결을 한다, 그죠? 이 해고는 정당하다, 부당하다라고 답을 내시는 게 이게 법학 답안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기는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해생분들께서 법학을 좀 더 나는 답안 쓰기가 쉽고 암기하기가 쉬워라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인사관리는 오명을 좀 받아요. 글짓기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혼이 담긴 구라를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일단 오늘 하겠지만 인사관리는 그냥 읽어도 읽혀요. 숨어있는 함의를 고민하지 않는 한 이게 노무사 시험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외워보시면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외우기가 더 어렵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자 보십시오.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1문인데요. 1문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50점짜리가 하나가 나올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점, 20점 내지 25점, 25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문, 3문은 아직까지는 25점, 25점 이렇게 나와요. 합이 100점이고요. 100분입니다. 그러니까 100분 동안 쓰는 거예요. 그럼 보통 몇 페이지를 쓸 거냐면 우리가 50점짜리로 가정했을 때 최소 8페이지, 최소. 그러니까 유해생분들은 목표를 이제 유해생이에요. 그죠? 올해 합격하시면 동차인데 이제 유해생으로 합격하실 확률이 높으니까 보통 10페이지 정도를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25점은 미니멈은 4페이지인데 우리는 한 5페이지 정도를 잡아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풀어내면 보십시오. 15, 5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페이지를 쓰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싸움이란 말이죠. 근데 이때 인사관리는 조금 이따 하겠지만 한편의 글을 짓는 것과 같아요. 뭐냐 보십시오. 여기는 문학판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갑자기 들어가며예요. 들어가며. 뭐예요? 열려 있어요. 그냥 들어가며. 네가 알아서 써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목차 자체가. 그럼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50점을 이렇게 보자고요. 고령 인력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쓰고 기업에게 있을 변화 방향을 쓰고 거기에 따른 대응 방안을 써라 이라고 했어요. 그럼 인사관리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도 글 지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소설 잘 쓰는 사람은 뭐 10페이지 그냥 쓸걸요? 근데 그럴 때에 교수님들이 이건 인사관리가 아니네라고 쳐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인사관리적으로 맞으면 또 점수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거 보십시오. 들어가며에서는 뭘 쓸 거예요 그러면? 고령 인력 문제니까 우리가 외부 환경이라고 나중에 이야기를 할 텐데 고령 인력에 대한 우리나라의 통계치들을 알려주는 게 제일 정합성이 높겠죠. 이게 7%면 고령 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해요.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비율로 따졌을 때 그럼 이거 인사관리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통계 자료잖아요. 유엔에서 정한 그런 거를 우리가 외워야 되니까 이게 좀 골이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유기적으로 들어가면서 뭘 적어주실 거냐? 문제의 정당성을 적어주실 거예요. 자 보십시오. 방금 통계 얘기했죠. 인사관리랑 전혀 다른 거. 그런 것들을 제가 2, 3기 가면서까지 빠짐없이 준비를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가셔서 이 고령 통계치가 이런데 우리나라는 25년에 이미 초고령 사회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우리나라 지금 고령 인력이 너무너무 많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연공급을 썼기 때문에 짬에 따라서 돈을 주는 거, 호봉제,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크다. 이하 해결 방안을 소스해볼게 요렇게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것이 성격이 너무너무 다르다. 그죠? 그래서 우선 들어가면 항상 뭐라고요? 문제의 정당성이다. 요렇게 잡아두십시오. 요렇게 잡아두고 그 뒤부터는 문제에서 묻는 걸 쓰자. 요런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이고 오늘 수업 진행하면서 좀 더 다양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25점 답안 가지고 왔고요. 요거는 이따가 수업 진도 좀 나가고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고시촌에서 보는 기본서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삼인공저와 박경윤 교수님 왜 두 가지인데 김행주 교수님 왜 2인. 근데 요거는 혼자 읽기에 좀 쉽지가 않고요. 여러 명이 썼다 보니까 목차가 나눠져 있지 않고 출제의 경향이 요쪽으로 조금 돌아온 경향이 있어요. 박경윤 교수님 쪽으로. 그래서 요걸로 한번 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오시냐면은 3페이지 오시죠. 제가 몇 페이지에 몇 번째 줄 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밑줄을 좀 쳐주시고요. 그리고 단어를 한 두세 번 반복하는 것들은 주요한 키워드니까 그거를 복습할 때 좀 외워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고, 한번 요거는 읽어보세요라고 하는 것들을 집에 가서 그냥 편하게 읽기만이라도 해주셔야 돼요. 가끔 이렇게 X를 쳐놓으시, 그러실 필요가 없다. 읽기는 읽어주시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3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사관리의 중요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처음 들어가실 때 왜 이 목차가 있지를 항상 고민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정반합이거든요. 이전에는 인사관리를 중시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 편하게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은 편하게 읽을 건데 같이 읽을게요. 이후 인간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자 또는 이제 서비스겠다, 그죠? 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기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시면 당시에는 여기는 좀 그래도 열심히 읽어보죠. 양질의 상품을 만들기만 하면 시장에 파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따라서 기업 활동은 재무적 자원인 자금 동원과 물적 자원인 제품 생산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좀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경영의 3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경영의 3요소가 뭐냐면 세 가지인데요. 토지, 자본, 사람이거든요. Material, Money, Man이라고 하는 경영의 3요소 3M 뭐 이걸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때 보실 때 이전에는 뭘 중시했다고요? 요 두 가지를 중시했다고요. 그 무슨 말이에요? 인사관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공급이 수요를 창출했다고요. 만들어 놓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사갔대요. 왜 그러냐? 산업혁명으로 없던 물건들이 계속 인간의 효율을 위해서 나타내다 보니까 그냥 사간다는 거예요.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그럼 여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뭐가 나와요? 빌려주니까 렌트, 지대가 나온다, 그죠? 지대. 그 다음에 자본은 한 100억 은행에 넣어놔요. 그럼 뭐가 나와요? 이자가 나온다, 그죠? 이자. 그러면 얘 두 개는 어떻습니까? 성격이. 토지도 갖고 있으면 객체적이다, 그죠? 그냥 렌트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얘도 돈 갖다가 은행에 맡겨놓으면 이자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객체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사람, 노동력,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보니까 얘는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돈이 나가요. 비용이 나가잖아요. 월급도 줘야 돼요. 퇴직 충당금도 들어요. 연차도 들어요. 세금도 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비용이 나오게 돼요. 비용이 드네 라는 거죠. 그래서 비용을 주면서 결국 뭘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성과를 창출하게끔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사람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걸 우리가 여기서 얘는 주체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뭐 한다고요? 인사관리의 중요성 이야기한다고요? 뭐라고 할 겁니까? 주체성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관리가 어렵죠. 관리의 필요성이 높다. 요거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 문장 자체가. 그래서 요것을 느껴주시면 되고 답안에 요걸 열심히 쓸 필요는 없는 구간이에요. 요런 거구나. 이해를 도모하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문단 보겠습니다.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어쩌되는데 밑줄 그을 거 아니고 그냥 읽으면 돼요.
경쟁이 치열해졌고 오늘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3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상품을 어떻게 해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해서 두 번째 줄에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편하게 읽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줄을 그을 건데요. 4페이지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사이몬이라고 하는 학자는 기업의 경영활동은 의사결정의 연속이며 경영활동의 효율성은 의사결정의 질에 달려있다고 주장한 바 있고 이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 거죠? 인적 자원이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자라는 건데 요건 답안에다가 양념처럼 그냥 쓰실 거예요. 요러니까 중요해 라고 하는 문장으로 쓰실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문단에 보면 편하게 보실 건데요. 경영활동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사람에 의해서 주도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인사관리니까 사람의 특성을 한번 보실 겁니다. 예. 주체성 하나 봤다. 그죠? 요것도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냥 답안에 이러더라 저러더라를 쓰기 위해서 좋아요. 첫 번째, 인간의 특성이 성과의 주체입니다. 그 다음에 비용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사결정, 아까 했죠. 의사결정의 주체입니다. 인격을 가졌습니다. 기업 외부와의 인터페이스입니다. 나중에 가시면 수험서에는 들어있고요. 요 기본서에는 들어있지 않고 다른 기본서에 있으니까 지금 보시죠. 그래서 보통 요거를 유예 때는 그냥 간단하게 성비, 의, 인기 해놓고 열심히 외우는 게 아니고 답안에 어떨 때 써요. 그럼 이때 우리가 그래도 외우셔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뭘 외우시고 이해를 하셔야 되냐 여기입니다. 성과. 요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히 기업을 안 다니신 분들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생각하실 거냐면 기업 왜 있는 거죠? 기업 돈 벌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월급 주려고 있는 게 아니고 이윤 집단, 돈을 벌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과는 결국 뭐예요? 기업이 벌어다 주는 가치, 돈을 의미해요. 그럼 기업이 걔는 성과가 있어 라는 말은 뭐죠? 걔는 돈을 벌어다 줬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유효성에 도움이 되는 행동과 그 결과라고 우리는 볼 거예요. 행동과 그 결과. 그러니까 돈을 벌어다 주기 위해서 직무를 수행할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래서 거기에서 보여지는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결국 뭘 만들어내겠어요? 결과값의 차이를 분명히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노무법인에 가면은 채용노무사로 수습 끝나고 이제 일을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이제 채용노무사님들이 외근을 잡으실 때 보통 4시 뭐 이렇게 잡는 경우들이 있어요. 4시. 무슨 말이죠? 갔다가 바로 퇴근하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1시쯤 잡혔어요. 외근이. 갔어요. 사건 뭐 영업하는 건데요. 거기 있는 자문사에서 무슨 사건이 터져가지고 와서 상담하고 계약하죠. 계약을 했는데 착수금이 한 400만 원 했고요. 성공보수 한 400만 원 정도 했어요. 중간 정도 되는 크기의 사건이래요. 그럼 대표님한테 말하기도 좋거든요. 근데 이 자문사 대표님이 나랑 친해가지고 또 대표님이 뒤에 골프 라운딩이 있어서 미팅을 10분 한 거예요. 10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됐고 알아서 잘해주세요. 얼마? 그거 나중에 얘기해 하고 가버려요. 그래서 담당자가 이야기 다 됐으니까 가래요. 10분.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대표님한테 잘 됐습니다. 들어가서 남은 일을 열심히 할게요. 라고 하냐 이거예요. 안 하죠. 뭐예요? 핸드폰 켜가지고 주변에 노무사 누구 있는지 찾아가지고 동기애들 여기 옆에 노무법인이 있네. 야 뭐하냐? 커피 한잔 하자. 내려와. 라고 해서 커피 한 2시간 때리죠. 그런 다음 대표님한테 전화하죠. 미팅이 너무 어려웠다. 그래도 내가 열심히 잘해가지고 지금 돈 벌어왔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행동이 좋은 행동이냐 안 좋은 행동이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하나의 일탈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탈 행동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할 거냐면 앞으로 조직 유효성을 저해하는 행동인데요. 개념을 외우진 않을 거고
이 단어는 아셔야 돼요. 단어. 답안에 쓸 거예요. 일탈 행동이 줄어들게 된다, 늘어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과 반대로 우리 1차에서 하셨을 거예요. 조직 시민 행동이 있다, 그죠? 요건 뭐예요? 조직에서 시킨 적이 없어요. 시킨 적이 없는데 본인이 조직 유연성을 제고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겠습니까? 9시 출근인데 맨날 얘는 8시 와요. 미친놈이야. 8시 와가지고 책상 다 정리하고 화분에 물도 주고 뭐 쓰레기통 비우고 노무사 팩스 온 거 미리 받아다가 옆에 앉혀주고 뭐 이런 거 하면 좋은 거잖아요. 물론 이제 비공식 집단에서는 싫어할 수 있죠. 왕따 당할 수는 있는데 좋은 건 이런 것들을 조직시민 행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행동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직무를 수행할 때 보여줘야 되는 그냥 그 자체의 바람직한 행동, 그리고 조직 유연성을 저해하는 일탈 행동, 높여주는 조직시민 행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을 잘 관리하자를 우리가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결과래요. 이런 건 이제 뭐가 있겠습니까? 사건을 했죠. 사건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죠. 그게 결과다, 그죠? 이렇게 이게 성과다라고 우리 요거는 외우실 겁니다. 요거는 이렇게 조직 유연성에 도움이 되는 행동과 그 결과, 그것이 곧 성과다. 돈 벌어다 주는 것을 의미한다. 비용 요소는 아실 거라고 믿고요. 의사결정에 주체했고요. 인격을 가진 자 아실 거라고 믿어요. 모니터는 안 나오면 두들기면 돼요. 사람은 안 나오면 두들기면 경찰서에서 만나면 돼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 그 다음에 기업 외부와의 인터페이스, 요건 뭡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 훌륭한 노무사예요. 지금도 이제 열심히 잘하고 있고 돈도 잘 벌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채용 시절에 국밥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구글맵이나 이런 데 쳐보면 핀이 엄청나게 박혀 있어요. 국밥 마스터거든요. 그래서 걔 취미가 뭐냐면 퇴근하고 국밥집에 가서 소주를 2병 까는 거예요. 그래서 2병을 까요. 좋은 회사를 다닐 때 2병을 까요. 그다음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아침에 피곤하겠죠. 그럼 뭐가 안 돼요? 성과가 안 나오겠죠.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 기업은 관리를 잘했는데 외부에서 뭔가를 하는 애더라 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 방금의 그 예시가 미국에서 알코올 중독이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결근율, 이직률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치료해주는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걸 우리가 나중에 복리후생 파트에서 종업원 후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경영지도사에 나온 적이 있어서 우리도 25점짜리로 준비를 하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 요거 쓰실 때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요? 기업 외부와의 인터페이스라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라고 한번 언급해 줄 거라고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두자 까지가 여기 인사관리에서 사람의 특징이 이렇기 때문에 인사관리가 중요해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학과 인사관리 밑줄 칠 거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보실 건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경제 주체가 다양하더라. 국가 단위가 있고 개별 주체들이 있더라. 그 중에 뭐 가정, 군대, 정부, 교회, 기업, 우리는 뭘 연구한다? 기업이다. 요거 이야기하고 있는 게 4페이지 경영학과 인사관리예요. 5페이지로 넘어오십니다. 5페이지 상식인데요. 한 2번째, 3번째 문단 편하게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게 기업이구나. 이걸 연구하는 게 경영학이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은 뜯어보면 보통 4대 분과가 뭐라 그래요? 생산관리, 마케팅, 재무, 인사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하고 있다. 넘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오셔가지고 여기는 좀 볼 거예요. 아직 완전 개갈 총론 쪽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그림 1-2에다가 기업의 경영활동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 모형이라고 적어두시면 돼요. 가치사슬 모형 이라고 적으시면 되는데, 우리가 인사관리가 아무래도 서양에서 왔다 보니까 특히 미국의 부분을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영어 변기를 많이 하거든요. 답안에도 해요. 그러면 영어 변기를 해야 되는 거냐? 저는 영어 변기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래도 인사관리가 고득점이었고 이후에도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철자가 틀릴 거면 쓰지 말자. 답안의 인상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철자를 명확하게 안다 쓰셔도 돼요. 시간이 없다 쓰지 마십시오. 근데 꼭 써야 되는 경우들이 존재는 하거든요. 교수님마다 그 영어 단어를 각기 기본서에서 달리 말할 때 그건 제가 별도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만 외우고 요거는 그냥 쓰고 싶으면 쓰고 말면 말고. 그럼 이때 이 가치사슬 모형이 뭘 나눠놨냐면요, 우리가 기업의 활동을 2가지로 나눴어요. 보조 활동이 있고요,
주 활동이 있어요. 주 활동은 세부에 이제 다양한 활동들이 있기는 합니다. 뭐 내적 유통, 생산, 외적 유통, 마케팅, 판매, 사후 서비스 안 해올 거예요.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는데 직접적이냐면 이윤을 만들어내는데 직접적인 활동이에요. 예를 들어 컨베이어 벨트에서 뭔가의 원자재를 가공해서 산출물을 만들어내요. 그걸 만들어야 팔고 돈을 벌 거잖아요. 그런 활동들은 주 활동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 주 활동 안에 들어있는 구성원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라인 부서 라고 할 겁니다. 라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거예요. 라인 부서. 그 다음에 보조 활동은 기업의 인프라, 연구 개발, 재무 회계, 인사 관리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요. 인사 관리.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는 어느 부서라고 이야기를 할 거냐면 스텝 부서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스텝 부서의 특성상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지원해주는 활동을 하는 부서들 이야기해보라는 거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답안에도 쓰겠지만은 계속 설명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지금 여기가 우리가 지금 인사관리 중요성 이야기 하잖아요. 얘 중요한 거 맞는데 여기도 사람이고 여기도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냐? 인사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은 게 요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아두실 건 요거.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6페이지의 세 번째 문단이니까 편하게 읽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 6페이지의 마지막 문단 좀 보시면 규모가 커지고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생존 성장을 위해 효율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답안에 들어가면 늘 쓰실 겁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따라 무한 경쟁에 따라 이러고 있다. 이런 것들은 늘 쓰실 거니까 유심히 좀 봐두시면 돼요. 열심히 외울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요. 처음 하시니까 7페이지도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외울 건 아니에요. 페이올이 1차 하실 때 우리가 기상제보회관이라는 주요 활동들을 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관리활동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계획, 조정, 지휘, 조정,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라고 해서 개조지조통 뭐 이렇게 외우셨을 텐데 이게 인사관리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거예요. 그 옆에다가 뭐라고 적으시냐면, 이건 중요합니다. 관리적 차원이라고 적어주십시오. 관리적 차원. 그래서 앞으로 관리적 차원을 개조, 지조통을 이렇게 묶어요. 플랜, 두, C로 묶어요. 요거 계획이다, 그죠? 계획. 그래서 뭔가 활동을 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이걸 뭐라 부를 거냐면 실천 활동이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조직하고 조정 통제해서 뭔가 산출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활동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되는 거냐면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잘했다, 못했다. 그래야 다시 뭐 하겠어요? 다음번 계획을 할 때 피드백을 주고 반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올감이다 라고 해서 피드백 루프라고 합니다. 요거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안에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 플랜, 두, C 쓰셔도 문제는 없어요. 어떤 거냐면 이게 이런 겁니다. 우리 책이, 이 책도 마찬가지고 수험서도 마찬가지예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교육훈련이라는 것을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거예요. 교육훈련이 뭐냐면 얘가 일을 잘하려면은 보유해야 되는 능력이 있을 거고요. 근데 얘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갭이 있으면 뭘 못해요? 돈을 못 벌어요. 여기 기업의 초점입니다. 노동법은 이제 동자반 하시고 하시면 근로자 입장 하실 거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입장, 기업이 돈 버는 걸로 생각할 거예요. 돈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나가라. 못하죠. 나가라 못하죠. 법과 제도 그리고 내부 마케팅적으로 나가라라고 하면 옆에 있는 애도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육 훈련을 해줘요. 그럼 이걸 우리가 책에서 배울 때 교육 훈련의 필요성 분석과 뭐라냐면 설계를 해요. 요거를 엄청 많이 배우고 외울 거예요. 그럼 얘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거다, 그죠?
그러고 나서 교육 훈련의 기법을 뭘 배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액션 러닝이다 이런 걸 배울 거예요. 그럼 그걸 운영하는 게 있겠죠. 그러고 나서 교육 훈련이 잘 됐는지 뭐 하겠습니까? 교육 훈련의 평가를 하겠죠. 이것도 평가하는 기법들을 확 배워놨어요.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언젠가 풀겠지만 교육 훈련에 관하여 관리적 차원으로 서술하시오 50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교육 훈련에 대해서 배운 전체 목차를 우리가 맞게 압축을 해서 어떻게 짜라는 거예요. 목차를 플랜 2 C로 대목차를 나눠서 8페이지 9페이지를 적어보아라 라고 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적 차원으로 서술하시오 라고 하면 계획, 실행, 통제로 쓰는구나. 이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7페이지에 세 번째 문단 가시면 관리란 요거 안 외울 거예요. 계획하고 조직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행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요게 오늘 처음이니까 뭔지만 편하게 보시죠. 세 번째 줄에 계획은 미래에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 쉽게 계획 세우는구나 느끼시면 되고, 조직하는 계획 실행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투입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휘는 상사가 부하에게 어떤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진행시키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줄에 중복되거나 적합하지 않을 때 효율성 있게 재설계하는 활동을 의미하구나 라고 되어 있고, 통제 활동은 이것을 평가하고 피드백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리적 차원이구나 느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만 더 가죠. 8페이지 오셔가지고 이것만 하고 쉬겠습니다. 우리가 관리적 차원 다음에 늘 이야기하는 게 기능적 차원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기능적 차원. 기능적 차원. 그래서 여기에 8페이지에 그림 1-3 한번 보십시오. 관리적 차원 요거 뭐라고요? 결국 플랜 두시 계획 실행 통제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 차원은 여기 보면 구매 생산 판매 인사 재무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인사라고 하는 것의 기능적 차원의 블록을 떼서 한번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인사 관리는 결국 인사니까 사람과 직무 일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적 차원은 기능의 뜻이 뭐죠? 기능. 구분되는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직무 관리, 확보 관리, 사람 뽑아야죠. 확보 관리. 그러고 나서 걔를 알려줘야죠. 이렇게 잘해라. 개발 관리. 잘했는지 한번 보자. 평가 관리. 잘했구나. 돈을 줄게. 보상 관리. 나가지 말고 열심히 댕겨줘. 유지 관리. 이제 다 썼다. 그만 나가라. 방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다가 인사 노무 관리론이다, 그죠, 우리가? 그래서 노사 관계까지. 이걸 우리가 기능적 차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확계평 보유방이라고 할 거예요. 그게 기능적 차원 이야기 하는구나 라고 느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 글자 따서.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이슈가 많이 나온다고요. 뭐 예를 들어서 MG, 뭐 출제 가능성은 좀 떨어집니다만은, 여러분 MG 아닙니까? MG. 저도 MG거든요. 그래서 MG의 특성을 쓰고 MG가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하고 MG의 관리 방안을 기능적 차원으로 서술해봐라 50점. 이렇게 나왔다고 쳐요. 그럼 이제 MG는 제가 준비를 해서 드리겠죠. 외워야 되는 거 집어놨겠죠. 그거 열심히 쓴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능적 차원이래요. 뭐 하는 거예요? MG에게 맞는 직무제도, 학계평 보유방, 우리가 외워놓은 모든 제도들 중에 MG에 어울리는 걸 뽑아서 거기다가 답안에 넣는 거죠. 그럼 그때 뭐 하셔야 돼요? 이게 MG와 어울린다 라고 적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논 거를.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인사관리에 대한 이 답안 특성을 잠깐만 이야기를 하고 쉬겠습니다. 우리가 MG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뭐예요? 좋은 거죠. 열로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보면은 합리성, 바이어족 이런 거 말고 합리성. 그 다음에 공정성. 떠오르는 게 수평문화. 그 다음에 개인주의, 좋은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른다,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답안에다 좀 적었어요. MG는 이런 애들이야 라고 적어놨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평가를 그래서 MG는 합리성을 좋아하니까 결과평가 할 거야. 이게 기업에서 많이 쓰는 MBO라는 제도가 있고 열심히 보실 거예요. 많은 제도들 중에 내가
이걸 택했어요. 그럼 논거를 뭘로 달아야 돼요? MZ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걸 좋아하니까 본인이 기여한 것에 대해서 결과를 평가받기를 원할 거기 때문에 요 결과평가 MBO 해야 돼 라고 답안에 쓰셨어요. 그래 놓고 보상에다가 뭘 쓰냐면 연공급을 쓰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공급이 호봉제처럼 1년, 2년, 3년, 4년마다 자동으로 월급이 오르는 걸 말하거든요. 그럼 지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린다, 그죠? 근데 답안을 놓고 나올 때, 아, 분량을 많이 썼고, 나는 설계를 잘하고 나왔어. 62점 정도 나오겠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수님이, 미친놈이네.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암기를 한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제도들이, 이건 되게 쉬운 예지만 어려운 것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울리는 것들에 대한 논거를 잡아줄 수 있어야 점수가 나오는 게임이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답안에 자유도가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그럼 이때 강사나 교수님이 이게 어울리는 거다라고 한 거 이외의 걸 쓰고 나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점수가 또 좋을 수가 있어요. 왜? 논거가 맞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해와 논거를 항상 우리 인사할 때 좀 열심히 하자. 라는 거고요. 지금 뭐 했냐? 기능적 차원이 뭐다까지 봤어요. 이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보면 돼요. 제도적 차원 편하게 들으십시오. 제도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둘러싸는 환경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해 있는 환경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이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리 방안을 비교해봐라. 이런 거. 그럼 논거를 다 만들어서 써야겠다. 그죠? 그 다음에 제조업과 서비스 기업의 개념과 특징을 비교하고 기능적 차원을 서술해봐라. 이런 것들이 다 제도적 차원입니다. 그럼 그때 이런 것들을 특성에 맞게 쓰는구나. 그게 제도적 차원이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10분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